안녕하세요. 밤동아 TV입니다. 오늘 준비한 옛 이야기도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부사 우봉룡. 조선조 14대 임금인 선조 때 일이랍니다. 경상북도 안동 부사로 있던 우봉룡이란 사람이 있었지요. 우봉룡 부사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잘 풀어주기로 유명했던 사람이랍니다. 어느 장날 닭장수가 부사에게 억울한 일을 호소해 왔어요. 닭장수의 이야기는 이러하였지요. 닭을 팔려고 장에 내갔는데 닭 한 마리가 닭장에서 빠져나가 어느 집 울타리를 넘어 장터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닭장수는 기웃거리다가 주막 안으로 들어갔지요. 주막집 여인은 어느새 닭을 잡아 털을 뽑고 있었어요. 아니, 저건 분명 내 닭인데. 닭장수는 주막집 여인에게 말하였지요. 여보시오, 이건 내 닭인데 왜 남의 닭을 잡는 것이오? 뭐예요? 도대체 당신은 누군데 남의 집에 들어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인이 소리치자 남편이 뛰어와 웬 도둑놈이 야단이야? 하며 닭장수를 도둑으로 몰고는 몽둥이질을 하였답니다. 닭장수는 실컷 얻어맞고 관가로 와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것이지요. 닭장수의 이야기를 들은 안동 부사는 주막집 주인에게도 이야기를 시켜 다 들어본 다음에 아침에 닭에게 어떤 모이를 먹였느냐 하고 닭장수에게 물었답니다. 수수를 먹였습니다. 그렇다면 모이 주머니를 갈라보거라. 닭의 모이 주머니를 갈라보니 정말 수수가 잔뜩 들어있었답니다. 부사는 주막 주인은 닭장수에게 닭 5마리를 주거라 하고 판결을 내렸어요. 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길을 가던 나그네가 길가에서 낮잠을 자다가 돈 주머니를 도둑 맞았지요. 이 일로 재판을 하게 된 부사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어 골똘히 생각했답니다. 옳지, 그러면 되겠구나. 부사는 좋은 생각을 떠올리고는 나그네에게 물었답니다. 네가 잠을 자고 있어 훔쳐가는 사람을 보지 못하였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잠이 깨었을 때 근처에 무엇이 있었더냐? 부사의 물음에 나그네는 한동안 생각하다가 제가 본 건 장승밖에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요. 그렇다면 그 장승이 훔친 게로구나. 어서 장승을 잡아오너라. 나졸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승을 묶어다 동헌 마당에 세워놓았어요. 저 장승이 밤에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키거라. 부사는 나졸들에게 명령하였어요. 나졸들은 우리 부사가 혹시 잠시 정신이 돈 게 아닌가 하면서도 엄한 명령이라 그대로 따랐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날이 밝자 부사는 아전과 나졸들을 불러들였어요. 어젯밤에 장승이 달아나지는 않았느냐? 예. 장승을 보러 온 사람들은 없었느냐? 한 사람 있었습니다요. 그래? 그 사람이 뭐라고 말은 하지 않더냐? 중얼거려 잘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장승에게 네가 억울하게 되었구나 하는 것 같았습니다요. 여봐라, 어서 그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나졸들은 재빨리 그 사람을 잡아들였어요. 그 사람은 말할 곳도 없이 나그네의 돈을 훔친 도둑이었답니다.
도둑이 제 발이 저려 장승이 어떤가 보러 왔던 것이지요. 도둑은 나중에 자기가 도둑질한 곳을 꼭 둘러본다고 한답니다. 이러한 우복룡의 번뜩이는 지혜로 그가 다스리는 고을의 사람들은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영등 소년과 영등 할아버지. 2월 초하룻날을 영등날이라고 하지요. 이날은 하늘에서 바람신인 영등 할머니가 내려와 영등 할머니의 날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동해안 지방과 전라도 지방에서는 영등 할머니 대신 영등 소년과 영등 할아버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답니다. 옛날 동해안 바닷가 마을에 거지 소년이 살았답니다. 이 아이는 집도 없어 남의 집 처마 밑이나 한 데서 잠을 잤지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밥을 얻어먹었어요. 소년은 어려서 부모를 여의어 자기 이름도 몰랐답니다. 아는 것은 그저 자신이 염가라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남들이 성이 뭐냐고 물으면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영인데요.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스스로 정한 이름인 아이 동을 입에 올렸어요. 하지만 발음이 정확하지 못해 또 이렇게 대답하였어요. 등인데요. 그리하여 소년의 이름은 영등이가 되었답니다. 영등이는 거지 노릇이 편하고 좋았어요. 배고프면 이 집 저 집 다니며 밥을 얻어먹으면 되고 졸리면 아무데나 쓰러져 자면 되었지요. 그러나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은 영등이에게도 힘겨운 일이었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부는 2월 초하룻날 밤, 영등이는 길가에서 잠들었다가 얼어 죽고 말았지요. 이튿날 아침 영등이의 시체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찼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돌아다니며 빌어먹더니 이렇게 허망하게 죽고 말았구먼. 아이고 불쌍해라. 바람이 몹시 부는 날 죽어 너무 안쓰러워. 저승까지 가는 길이 험하고 힘들 텐데. 마을 사람들은 영등이의 시체를 거두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장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런데 영등이가 세상을 떠난 뒤부터 바람은 그 전보다 더 심하게 불었지요.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면 배가 풍랑을 만나 가라앉기 일쑤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근심에 잠겼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겠어. 영등이가 죽고 나서부터 바람의 피해가 더 커졌으니 말이야. 바람을 다스리는 신은 바람신이잖아. 혹시 영등이가 바람신이 된 게 아닐까? 바람신이라. 그럴 수도 있겠군. 바람의 피해를 줄이려면 영등이에게 잘 해야겠는걸. 그 자리에 있던 한 어부가 물고기를 들고 영등이 무덤을 찾아갔어요. 어부는 물고기를 무덤에 던지며 중얼거렸지요. 영등아, 그동안 못 먹어서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렴. 어부는 영등이 무덤을 떠나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답니다. 그런데 이때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어부가 바다에 있는 동안 바람도 불지 않고 고기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히는 것이었어요. 그 일을 알게 된 다른 어부들은 영등이가 바람신이 된 게 틀림없구나. 그렇다면 나도 영등이 무덤에 고기를 바쳐야지. 하며 다투어 영등이 무덤으로 몰려갔어요. 영등이를 위해 제사를 지낸 탓인지 어부들은 그 뒤부터 바람의 피해를 보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그 전보다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영등이에게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내면 바람도 불지 않고 고기도 많이 잡는다. 이런 소문은 돌고 돌아 동해안 지방뿐 아니라 무태까지 전해졌지요. 그리하여 해마다 2월 초하룻 날에는 많은 지역에서 영등이에게 풍어와 풍년을 비는 제사를 지냈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영등 소녀는 영등 할머니로 바뀌었지요. 그리고 영등 할머니는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바람신으로 받아들여졌답니다. 영등 할아버지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은 전라도 지방이랍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가 있었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은 영등이었지요. 영등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부모를 잃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었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하였지요. 게다가 할아버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였어요. 그러다 보니 젊은 날을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보내었지요. 나이가 들자 할아버지는 이런 생각을 하였답니다. 이제는 돌아다닐 기운도 없구나. 한 군데 정착하여 살아야겠어.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느 부잣집에 청지기로 들어갔지요. 청지기는 부잣집에 살면서 여러 가지 잡일을 맡아보는 사람을 말한답니다. 할아버지는 무척이나 부지런하였어요.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열심히 집안일을 하였지요. 쉬어가며 일을 하라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부자는 할아버지가 마음에 들었답니다. 이제까지 여러 사람을 써보았지만 이렇게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지요. 부자는 할아버지의 잠자리를 살피고 먹을 것을 더 챙겨주는 등 영등 할아버지를 잘 대주었어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런 주인이 고마워 더욱 열심히 일하였지요.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살겠나. 주인을 잘 만난 덕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그 은혜를 갚아야지. 살아서 은혜를 못 갚는다면 죽어서라도 꼭 은혜를 갚을 것이야. 할아버지는 70세가 되자 이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부잣집은 잔치 준비를 하느라 새벽부터 떠들썩하였어요. 그날 부자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혼례를 올리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새벽에 자기 방에서 일어나지 못했답니다. 그날따라 몸이 무거운 데다 몹시 아파서였지요. 대청 마루에 앉아있던 부자가 머슴을 불러 물었어요. 청지기 영감이 어디에 갔느냐? 아까부터 보이지 않으니 말이다. 어서 가서 찾아오너라. 예, 주인아리. 머슴은 할아버지를 찾으러 온 집안을 뒤졌어요. 그래도 할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할아버지 방을 찾아갔지요. 영감님, 아직도 주무십니까? 주인 아리께서 찾으세요. 머슴은 방 안에 누워있는 할아버지의 몸을 흔들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왜 아무 반응도 없으시지? 맙소사, 돌아가셨어. 머슴은 할아버지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자에게 달려와 그 사실을 알렸답니다. 부자는 깜짝 놀랐어요. 청지기 영감이 죽었다고? 10여 년 동안 나를 위해 충성을 다하더니 그렇게 가고 말았구먼. 부자는 크게 슬퍼하며 그날 올리기로 했던 딸의 혼례를 뒤로 미루었지요. 그리고 혼례에 쓸 음식을 장례 음식으로 쓰게 하는 등 할아버지의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었어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부자를 칭찬하였어요.
세상에 그런 주인이 어디에 있나? 자기 딸의 혼례를 미루고 청지기의 장례부터 치르다니. 아랫사람을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니 그렇게 했겠지요.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봄이 지나 여름이 되었어요. 부자가 사는 마을에 가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은 속을 끓였답니다.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 논밭은 타들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소나기가 쏟아졌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집은 제쳐두고 부잣집의 논밭에만 비가 내리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입을 모아 말하였어요. 청지기 영감에게 그처럼 잘해주니 청지기 영감이 죽어서 주인에게 은혜를 갚는구먼. 부자는 비가 온 덕분에 그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답니다. 이듬해에도 그 마을에는 또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하였지요. 작년에 부잣집의 논밭에만 비가 내렸지. 우리도 이번에는 청지기 영감을 위해 제사를 지내자고. 좋은 생각이야. 청지기 영감이 우리 사정을 모르는 바가 아니니 그 정성에 감복해서 비를 내려주겠지. 마을 사람들이 생각한 대로 정성껏 청지기 영감에게 제사를 지내자 그 마을에만 비가 내렸답니다. 그리하여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었지요. 청지기 영감에게 제사를 지낸 덕에 가뭄에서 벗어났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이듬해에도 또 날이 가물었는데 모두들 잊지 않고 청지기 영감을 위해 제사를 지내었지요. 그랬더니 가뭄을 해소할 만큼 비가 내려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답니다. 청지기 영감, 즉 영등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날은 음력 2월 초하룻 날이었어요. 언제부턴가 이날 제사를 올리면 가뭄을 피하고 풍년이 들 거라는 소문이 퍼져 전라도 지방에서는 모두 이날 영등 할아버지를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지요. 그래서 음력 2월 초하룻 날은 영등 할아버지 이름을 붙여 영등날이라고 불렀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이 풍습이 다른 지방에까지 퍼지면서 영등 할아버지는 영등 할머니로 바뀌었고 음력 2월 초하룻 날에 지내는 풍신제를 영등맞이, 영등제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백두산에 퍼진 송풍과 라월의 사랑. 옛날 백두산 기슭의 한 마을에 송풍이라는 총각과 라월이라는 처녀가 살았답니다. 송풍은 소나무와 바람이란 뜻이고 라월은 넝쿨 사이에 비친 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지요. 송풍과 라월은 서로 몹시 사랑해서 조금도 떨어져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이 라월을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촌장이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구나. 촌장님께 시집을 가면 너는 평생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촌장이 보낸 중매꾼이 말하였어요. 하지만 라월은 한마디로 거절하였어요.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이상 제게 그런 말은 말아주세요. 이 말을 전해 들은 촌장은 몹시 화가 났어요. 송풍만 없으면 라월은 내게 올 것이야. 촌장은 곧 송풍을 찾아갔지요. 송풍아, 너는 저 멀리 일을 하러 가야겠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게는 나이 드신 어머니가 계시고 또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는데 어찌 멀리 보내려 하십니까? 라월이 집에서 내게 빚을 진 것을 모르느냐? 가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오면 그 빚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 딱 1년이야.
할 수 없이 송풍은 촌장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답니다. 그날 밤 송풍은 라월과 함께 강가로 나갔지요. 송풍은 라월에게 1년만 기다려달라고 말하였어요. 마침내 송풍이 떠났답니다. 송풍이 떠난 지 얼마 안 되어 촌장은 다시 라월을 달래었지요. 라월아, 내 아내가 되면 너를 평생 보석으로 치장해주고 또 주변의 모든 사람이 너를 우러러 보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나 송풍을 향한 라월의 마음을 빼앗을 순 없었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영원히 송풍에게만 아름다운 여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송풍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드디어 1년이 다 지나고 송풍이 돌아올 때가 되었지요. 그런데 함께 일을 떠난 다른 일꾼들은 모두 돌아왔는데 송풍은 오지 않았답니다. 사람들 사이에선 송풍이 일을 하다가 돌에 깔려 죽었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어요. 아냐, 그럴 리 없어. 송풍은 꼭 돌아올 거야. 라월은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송풍을 기다렸지요. 그렇지만 달이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 3년이 지나도록 송풍은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촌장이 다시 라월을 찾아와 말하였어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구나. 송풍이 돌아오지 못했으니 너의 빚을 갚을 수는 없겠지. 그러니 내게 시집 오지 않으려면 넌 우리 집의 종이 되어야 한다. 라월이 대답하였어요. 오늘 밤 송풍의 제사를 지내고 내일 당신의 부인이 되겠어요. 오늘 밤만 기다려주세요. 촌장은 라월의 말을 듣고 신이 나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날 밤 라월은 송풍과 함께 갔던 강가로 나갔답니다. 당신은 정말 죽었나요? 그렇다면 이 몸도 당신을 따라 저승으로 가겠어요. 라월은 강으로 몸을 던졌답니다. 얼마 뒤에 죽은 줄 알았던 송풍이 돌아왔지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촌장의 말에 속아 계속 일을 하느라 돌아오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럴 수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라월아, 왜 나를 두고 혼자 갔느냐? 송풍은 라월이 죽은 것을 알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러고는 라월의 무덤이 있는 강가로 달려갔지요. 라월의 무덤 위에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었어요. 라월아, 라월아. 송풍은 소나무를 끌어안고 울부짖다가 그만 피를 토하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답니다. 그러자 송풍의 죽은 몸에서 뽀얀 안개가 피어났어요. 안개는 소나무를 감싸고 우는 듯 춤을 추었지요. 그 뒤 이 소나무는 그 어떤 나무보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났답니다. 소나무가 어쩜 이리도 아름답게 자랄까? 보는 사람들마다 소나무를 칭송하며 이 소나무를 미인송이라고 불렀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미인송의 씨앗들이 널리 날아갔어요. 몇 해 지나지 않아 그 근처는 울창한 미인송 숲으로 변하였답니다. 귀신의 도움으로 된 암행어사. 옛날 어느 마을에 자식이 없는 부부가 살았답니다. 부부는 자식 하나 얻는 게 평생의 소원이었지요.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물 한 대접을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수염이 허연 노인이 나타났지요. 노인은 자손이 없는 터에 집을 지었도다. 내가 일러주는 땅에 집을 지으면 좋은 자손을 얻게 될 것이니라. 하면서 명당 자리 하나를 알려주고 사라졌어요.
꿈이 예사롭지 않았던 부부는 노인이 알려준 자리에 곧바로 집을 지었답니다.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뒤 사내 아이를 낳았답니다. 눈은 샛별처럼 빛나고 얼굴에선 광채가 났지요. 그렇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박문수랍니다. 박문수는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서당을 다녔어요. 하루는 서당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과거 시험 알리는 방을 보았지요. 박문수는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깨칠 정도로 실력이 대단하였어요. 그러니 두려울 게 없었지요. 당장 짐을 싸서 과거길에 올랐답니다. 박문수는 산을 한 고개 두 고개 넘어가다가 큰 나무그늘 아래에 앉아 땀을 식혔어요. 그때 가마 하나가 앞을 지나갔지요. 가만히 보니 흰 가마에 배로 만든 발을 둘렀어요. 상을 당한 모양이로군. 박문수가 무심코 혼잣말을 하는데 바로 그 자리에 가마꾼들이 흰 가마를 내려놓고 쉬는 것이었어요. 박문수는 예를 갖추려고 자세를 바르게 고쳐 앉다가 우연히 가마 쪽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가마 문이 열려 있었지요. 가마 안에 상복 입은 여인이 저고리 안쪽에서 뭔가를 꺼내 두 손으로 꼭 감싸쥐고 미소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그것을 머리로 가져갔지요. 자세히 보니 여인네들이 쓰는 머리빗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이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가마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흰 가마를 짊어지고 길을 떠났답니다. 박문수는 아무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가마를 따라갔지요. 가마는 밤이 되어서야 겨우 한 마을에 들어섰어요. 흰 가마가 어느 큰 기와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박문수도 뒤따라가 하룻밤 재워달라고 부탁을 하였답니다. 다행히 주인 영감이 허락을 해주었지요. 박문수가 잠자리에 막 누웠는데 바깥에서 누군가가 헛기침을 하면서 인기척을 내었어요. 방문을 열어보니 주인 영감이었지요.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으시오. 예, 덕분에 아주 편안합니다. 밖에서 그러지 마시고 잠깐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주인 영감은 기다렸다는 듯이 얼른 방 안으로 들어와 앉았어요. 예의가 아닌 줄 알지만 젊은이를 보니 아들 생각이 자꾸 나서 그만. 아드님에게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흰 가마가 집 안으로 들어오던 것을 보았습니다. 박문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답니다. 주인 영감은 크게 한숨을 쉬더니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내 아들이 행방불명된 지가 벌써 3달이 넘었다오. 장가든 지 사흘 만에 사라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머리카락 한 올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 호랑이에게 물려갔는지 귀신에게 홀렸는지. 박문수가 크게 걱정하며 위로를 하였답니다. 그런데 영감은 오히려 며느리 걱정을 하는 것이었어요. 늙어 빠진 나는 그나마 괜찮소. 시집 온 지 사흘 만에 서방 잃고 홀로 된 며느리가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오. 좀 쉬라고 친정을 보내었는데 마침 오늘 돌아왔다오. 아이고, 손님을 붙들고 별소리를 다 했구려. 편히 주무시오. 주인 영감이 돌아간 뒤 박문수는 마음이 뒤숭숭해서 통 잠이 오질 않았답니다. 그래서 바람이나 쐬려고 뜰로 나갔지요. 그때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 들어와서는 주변을 두리번 살피는 것이었어요. 그러더니 며느리가 머무는 별당으로 뛰어가는 것이었지요.
박문수도 놓칠세라 재빨리 뒤쫓았답니다. 사내가 별당 앞에서 야옹야옹 고양이 소리를 내니 별당 문이 스르르 열렸어요. 사내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지요. 별당에서는 밤새도록 소리 죽인 남녀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사내는 먼동이 틀 무렵 방에서 나와 담장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지요. 박문수는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주인 영감에게 급히 인사를 하고 나와서 마을 구석구석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서당에 들어가 이 사람 저 사람을 살펴보고 있는데 발밑에 뭔가가 툭 떨어졌지요. 물건을 줍고 보니 그 상복 입은 여인이 지녔던 빗이랑 똑같은 반쪽짜리 빗이었어요. 단박에 머리빗의 주인이 어젯밤 그 사내란 걸 알아차렸지요. 박문수는 이를 악물고 사내를 노려보았어요. 지금은 아무런 힘이 없어 내 그냥 돌아서지만 반드시 과거에 급제해 내 놈의 죄상을 모조리 밝히고 말리라. 박문수는 마지못해 빗을 돌려주면서 속으로 다짐하였어요. 과거 나를 맞추려면 시간이 촉박하였지요. 박문수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산을 넘고 있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초립둥이와 마주쳤지요. 선비님은 어디 그리 바삐 가시오? 한양에 과거를 보러 갑니다. 갈 길이 바빠서 이만. 박문수가 막 인사를 하고 가려는데 초립둥이가 붙잡는 것이었어요. 과거는 어제 이미 끝이 났는데 무엇하러 가신단 말이오? 모레가 과거 날인데 무슨 말이오? 점잖은 사람이 왜 이리 실없는 소리를 하는 거요? 박문수는 몹시 언짢았어요. 사실이오. 시험이 앞당겨졌다오. 어제 본 과거 시험 시제도 알려주리다. 떨어질 낙 비출 조였소. 박문수는 어안이 벙벙하였지요. 그런데 초립둥이가 또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래도 못 믿겠다면 장원 급제한 시를 읊어주리다. 그러더니 시 한 수를 줄줄 읊어대기 시작하였어요. 그때 어디선가 닭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막힘없이 읊어내려가던 초립둥이가 갑자기 멈추더니 더 이상 읊지를 못하였어요. 마지막 구절이 기억나질 않소. 미안하오. 어쨌든 헛걸음 말고 그냥 돌아가는 게 좋을 거요. 초립둥이는 이 말을 남기고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는 수 없이 고향으로 되돌아가던 박문수가 발걸음을 딱 멈춰 섰지요. 아니지. 여기까지 와서 한양 구경도 못하고 그냥 내려갈 수는 없지. 박문수는 다시 발길을 돌려 한양으로 향했답니다. 한양에 도착하고 보니 발 디딜 틈도 없이 선비들로 북적거리고 과거 알리는 방은 여전히 붙어 있었어요. 박문수는 홧김에 방을 확 뜯어버렸지요. 어디선가 포졸이 달려와 박문수의 팔을 꺾더니 꼼짝 달싹을 못하게 하였어요. 나라에서 붙인 방을 함부로 뜯다니 단단히 혼이 나야 되겠군. 이미 다 끝난 시험인데 그깟 방을 뜯었기로서니 뭐 그리 대수란 말이오. 박문수는 도끼 눈을 뜨고 포졸에게 쏘아붙였어요. 그러자 포졸은 혀를 끌끌 차면서 박문수에게 뜯겨진 방을 펼쳐 보여주었지요. 이보시오. 그 두 눈은 멋으로 달고 다니오. 여기 쓰여있는 날짜를 똑똑히 보시오. 그런 정신으로 무슨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몇 번이나 눈을 부비고 다시 보아도 과거 날은 분명히 내일이었어요. 그 초립동이가 나를 속였구나. 그냥 돌아갔다간 큰 낭패를 볼 뻔했어. 박문수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었어요.
다음날 찾아간 과거 시험장은 방방곡곡에서 모여든 선비들로 가득하였지요. 조금 있으니 시험관이 들어와 드디어 시제를 내거는데 이게 어찌된 일이지요? 낙조라는 시제가 떡 걸리는 것 아니겠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다시 보아도 역시 떨어질 낙, 비출 조가 분명하였지요. 이 무슨 귀신이 곡할 노릇인가? 박문수는 정신이 아찔해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초립둥이가 읊조린 시를 한자 한자 떠올렸지요. 그리고 마지막 식구는 박문수가 직접 지어 넣었어요. 이리하여 박문수는 채점관 만장일치로 장원으로 뽑혔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가 되었지요. 박문수는 곧장 행방불명된 아들을 찾고 있는 영감에게 달려가서 자기가 보고 들은 일을 상세히 늘어놓았어요. 그런 다음 영감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며느리 몰래 머리빗을 가져오게 하였지요. 박문수는 많은 구경꾼들이 모인 동원 앞마당에 사내를 불러다 놓고 따져 물었답니다. 너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이 아닌데 어디에서 왔느냐? 예, 중원군 오가리에서 왔습니다. 이 마을에는 무슨 일로 왔느냐? 사내는 머뭇거리면서 선뜻 대답을 못하더니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지요. 이 마을 훈장님 학식이 높다는 소문을 듣고 그 밑에서 공부를 하려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언제쯤 왔느냐? 3달 전에 왔습니다. 박문수는 이어서 며느리에게도 질문을 하였어요. 너는 어디에서 이곳으로 시집을 왔느냐? 며느리는 파르르 입술을 떨면서 간신히 대답을 하였지요. 중원군 오가리입니다. 이곳에 시집 온 지는 얼마나 되었느냐? 3달 되었습니다요. 사내와 며느리 대답을 듣고 난 구경꾼들이 여기저기서 술렁거렸어요. 박문수는 그날 밤 목격한 사실을 조목조목 이야기한 뒤 며느리의 머리빗을 높이 꺼내들었지요. 사내와 며느리는 놀라 까무라칠 뻔하였어요. 박문수가 사내에게 나머지 머리빗을 건네받아 쪼개진 부분에 이를 맞추었지요. 두 조각은 딱 맞아들어 완전한 하나가 되었답니다. 박문수의 끈질긴 추궁 끝에 두 사람은 영감 아들을 집안에 있는 연못에 빠뜨렸다고 자백하였어요. 당장 연못으로 달려가 시신을 건져내었지요. 세상에 원한이 얼마나 깊었던지 3달이 지나도록 시신이 어느 한 군데 썩은 곳 없이 깨끗하였어요. 박문수는 얼굴을 확인하려고 시신 앞으로 걸어갔답니다.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지요. 과거길에 시제를 알려줬던 바로 그 초립둥이였던 것이랍니다. 이제야 맺힌 한이 풀렸는지 멀쩡하던 시신이 순식간에 재로 사그라져 버렸답니다. 박문수는 재로 변한 시신을 잘 걷어 수습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답니다. 공주를 구한 7 가마. 고구려 문자명왕 2년 10월이었답니다. 어느 날 평양 도성에 변괴가 일어났으니 땅속에서 수레소리와 같은 뇌성이 울리면서 땅이 흔들리고 쩍쩍 갈라지는 것이었지요. 지진이다. 이젠 다 죽었구나. 땅이 가라앉는다. 어서 산으로 피신을 하자. 백성들은 아우성을 쳐댔고 또 한편에선 불이야 불하며 소란이 일어났으니 지진 때문에 집에 불이 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7명의 공주가 있는 궁에 불이 붙은 것이었으니
불길은 순식간에 악마의 혓바닥처럼 공주궁을 빙 둘러쌌답니다. 공주궁이 탄다. 어서 공주들을 구해내라. 왕과 왕비는 발을 동동 구르며 명령했으나 궁은 이미 불길에 휩싸여 도저히 접근할 수조차 없었답니다. 누가 공주들을 구해낼 충신은 없느냐? 공주를 구해내면 큰 벼슬을 줄 것이다. 그래도 누구 한 사람 그 무서운 불길을 헤치고 들어가려 하지 않았지요. 7 공주가 모두 타 죽는다. 이를 어쩌누? 왕비는 미친 듯이 통곡을 하였어요. 이를 어쩌나, 여봐라. 제발 공주를 살려내라. 왕은 다급한 나머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내는 사람에겐 그 공주를 줄 것이다. 어서들 서둘러서 공주를 구해내라. 하며 미친 듯이 소리쳤답니다. 그러나 불길이 충천한 공주궁으로 감히 아무도 뛰어들지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기합 소리를 내지르며 한 젊은 나졸이 용감하게도 불길 속으로 달려들어갔지요. 저를 어쩌나? 저 사람이 죽으려고. 모두들 감탄을 금치 못하고 손에 땀을 쥐며 바라보고 있었지만 젊은 나졸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보이지가 않았답니다. 제발 부처님이시여, 우리 공주들이 무사히 구출되게 해주십시오. 나무 관세음 보살. 왕과 왕비는 눈을 감고 부처님에게 간곡히 기도를 하였어요. 한편 불길 속으로 뛰어든 나졸이 이리저리 살펴보니 7명의 공주들은 공주궁 뒤뜰에 모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지요. 공주님들, 소인이 공주님을 구출하러 왔습니다. 젊은 나졸은 불 속에서 이렇게 외쳤으나 무서운 불길을 뚫고 어떻게 공주들을 구출한단 말이겠어요. 나졸이 당황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마를 걸머진 사람들이 나타났으며 모두 7채인 가마는 앞 뒤에서 2사람씩 메고 있었지요. 공주님들은 안심하고 어서 이 가마에 오르십시오. 그들은 7 공주를 각각 가마에 태운 후 가마를 메고 불길 속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나졸도 그들의 뒤를 따랐으나 불길은 조금도 뜨겁지가 않아 모두들 무사히 궁 밖으로 나와서 모란봉 영명사 경내에 당도하였지요. 왕과 왕비는 공주들을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런데 공주를 태워온 가마와 가마꾼 14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지요. 아니, 이상도 하다. 신기한 가마와 가마잡이는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왕과 공주는 그 고마운 가마꾼들을 찾았으나 간 곳이 묘연할 따름이었지요. 아니, 이럴 수가? 한편 신기하게 생각한 나졸이 영명사 본존불 뒤에 있는 천체 불상을 보니 그 불상들은 모두 불에 그을리기도 하고 한쪽 팔과 다리가 떨어져 나간 흉한 몰골이었지요. 오라, 공주들을 구출한 것은 바로 저 불상들이었구나. 비로소 사람들은 7 공주를 구출해낸 것이 불상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은 매우 기뻐하며 부처님께 감사의 제를 올리고 각처에 절을 지어 더욱 부처님을 돈독하게 섬겼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백성들에게도 널리 전해져서 그 후부터는 고구려에서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매우 높아졌다고 한답니다. 가짜 시아버지. 옛날에 어느 큰 부잣집이 있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가 모두 순하고 착했대요. 그래서 집안이 아주 화목하고 행복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아침밥을 지어 막 밥을 푸려고 하는데 어디서 왔는지 부뚜막에 빼빼 마른 늙은 쥐 한 마리가 웅크리고 앉아서는 며느리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도 모르게 빼빼 마른 쥐가 가엾어서 얼른 밥주걱으로 밥을 떠서 쥐한테 던져주었답니다. 쥐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밥을 맛있게 먹고는 슬그머니 물러났지요. 며느리는 그것으로 쥐를 잊어버리고 밥상을 차려 식구들에게 갖다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며느리가 어제처럼 아침밥을 지어 푸려는데 어제 왔던 그 빼빼 마른 늙은 쥐가 또 웅크리고 앉아있거든요. 며느리는 왠지 모르게 반가운 생각이 들어서 얼른 밥 한 주걱을 떠서 던져주었지요. 쥐는 맛있게 먹고는 돌아갔답니다. 그 뒤 늙은 쥐는 매일 아침마다 며느리가 밥을 푸려고 할 때면 꼭 나타났고 며느리는 버릇처럼 쥐한테 밥을 준 거예요. 솥뚜껑을 열어 맨 먼저 푼 밥 한 주걱은 그 늙은 쥐가 먹었지요. 한 해가 지나 그동안 늙은 쥐하고 며느리는 정이 들어 한 식구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늙은 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어 살이 포동포동 찐 쥐는 이제 며느리한테 밥을 얻어먹지 않아도 되어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었지요. 며느리는 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섭섭해서 밥을 푸지 않고 한참 서서 기다렸지만 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할 수 없이 며느리는 식구들의 밥상을 차려가지고 먼저 시아버지께 가지고 갔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글쎄 사랑방 아랫목에 똑같이 생긴 시아버지가 두 사람이 떡 버티고 앉아 있었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싶어 두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도 어디 한 군데 다른 곳이 없는 시아버지인 것을 알자 어찌나 놀랐던지 들고 있던 밥상을 그대로 놓아버리고는 방에서 뛰쳐나와 크게 소리쳐 다른 식구들을 불러냈지요. 집안은 온통 야단이 나버렸어요. 사랑방의 똑같은 시아버지는 밥상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시어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들이 진짜 시아버지를 가려내려 해도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두 시아버지는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결국 힘이 약한 시아버지가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시아버지가 진짜 시아버지인데도 식구들은 아무도 모르고 그냥 보고만 있었지요. 쫓겨난 시아버지는 거지가 되어 정처 없이 다닌 지 꼭 한 해가 되었어요. 어느 깊은 산중에서 하염없이 앉아있는데 어디서 왔는지 고운 선녀가 나타났거든요. 선녀는 노인에게 왜 이렇게 힘없이 앉아있나요? 하고 물었지요. 노인은 지난 일을 이렇고 저렇고 자세히 이야기하고는 어떻게 하면 자기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한숨을 쉬었지요. 그러자 선녀는 어디다 숨겨둔 건지 고양이 한 마리를 주면서 숨겨 가지고 가서 그 가짜 노인 앞에다가 내놓으시오 하거든요. 노인이 그 고양이를 품속에다 숨겨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니 그 가짜 시아버지가 사랑에 앉아있거든요. 진짜 시아버지가 용기를 내어 사랑으로 들어가자 가짜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큰 소리쳤어요. 온 집안 식구들이 모두 사랑으로 몰려와 한 해 전에 나갔던 진짜 시아버지를 보고 몽둥이로 쫓아내려 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시아버지가 선녀한테 얻어온 고양이를 슬며시 꺼내놓았어요.
고양이는 번개같이 가짜 시아버지한테 달려들었지요. 그러자 그때까지 거만하고 당당하게 큰 소리치던 가짜 시아버지가 새파랗게 질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고양이가 가짜 시아버지의 가슴을 꽉 깨물자 시아버지는 뒤로 넘어지면서 갑자기 커다란 쥐로 변하는 거예요. 식구들은 놀라서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는데 고양이가 그 집 며느리를 노려보았어요. 그러자 며느리가 쥐한테 밥을 준 이야기를 자초지종 털어놓았지요. 식구들과 며느리는 밥솥에서 맨 먼저 푼 밥을 쥐한테 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짐하였지요. 그 뒤로는 아무 일 없이 잘 살았대요. 복 타러 간 젊은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아들만 6을 둔 홀어머니가 살았답니다. 집안이 어찌나 가난했던지 하루 밥 3끼는커녕 죽 2끼도 먹기 어려웠지요. 아이들은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배고파 타령을 했답니다. 엄마, 배가 고파 움직일 수도 없어요. 나는 배가죽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한 줌의 콩을 볶아 집더미 속에 뿌려주었어요. 아이들이 집더미 속에 있는 콩을 찾아 먹으면서 배고픔을 잊게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어머니께 어머니,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갈 방법을 배우러 집을 나가겠습니다. 하고 큰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큰아들의 2 손을 꼭 잡았답니다. 네 뜻이 정 그러하다면 떠나거라. 그래서 어딘가에 있을 네 복을 꼭 찾도록 하거라.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하고 큰아들은 동생들을 둘러보았어요. 아우들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니를 잘 모시고 있거라. 큰아들은 몇 번이고 아우들에게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당부하고는 집을 나섰답니다. 몇 개의 산을 넘고 몇 개의 강을 건넜을 즈음 주위가 어두컴컴해졌어요. 큰아들은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오늘 밤은 저 집에서 신세 좀 져야겠군. 그 집에는 젊고 아름다운 부인이 살았어요. 복을 찾아 떠나는 길이라는 말을 듣고 부인은 그러시다면 제 복도 찾아주십시오. 제 남편은 결혼 첫날 밤 세상을 떠났답니다. 제 복이 무엇인지 알고 싶사옵니다. 하고 큰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그 말에 큰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튿날 아침 부인이 준 새 옷으로 갈아입은 큰아들은 다시 복을 찾아 길을 떠났어요. 한참을 쉬지 않고 걷자 어느새 날이 저물었지요. 큰아들이 찾아간 곳은 대궐같이 으리으리한 집이었어요. 큰아들이 복을 찾으러 여행을 다닌다고 하자 집주인 노인은 2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복의 젊은이, 그렇다면 내 복도 찾아주게나. 3대 독자인 내 아들이 병이 났는데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알아봐 주게. 예, 알겠습니다. 다음날 큰 아들이 얼마쯤을 가니 커다란 연못이 나타났어요.
이 연못을 건너야 하는데. 하며 큰아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용 한 마리가 연못 속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이, 지금 어디를 가는 거요? 하고 용이 큰아들을 내려다보며 물었어요. 복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나를 이 연못에서 건널 수 있게 해주겠소? 좋소. 그럼 내 부탁을 들어준다고 약속해주오. 내 평생 소원이 하늘로 오르는 건데 이렇게 늙도록 내가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을 알아봐 주시오. 큰아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자 순식간에 용은 큰 아들을 연못 건너편으로 옮겨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연못을 건너자마자 길은 사라지고 자욱한 안개만이 가득한 거예요. 큰아들은 허공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제 복을 찾으러 가는 길인데 이제 저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잠시 후 안개가 걷히면서 큰아들의 눈앞에 커다란 대문이 나타났어요. 큰아들이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호호 백발 할아버지가 서 있었지요. 젊은이, 이제 더 이상 복을 찾으러 갈 곳은 없네. 그러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나. 큰아들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렇게 빈손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가난한 집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러나 큰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노라고 말했지요. 그리고 복 찾으러 오면서 부탁받는 일들을 하나씩 물어보았어요. 젊은 부인에게는 몸에서 빛이 나는 젊은이를 만나 다시 결혼하도록 이르게. 그리고 병에 걸린 3대 독자를 둔 노인에게는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 남에게 주라고 하고, 용에게는 품고 있는 2개의 구슬 중 하나를 버리도록 하게나. 그래야만 하늘로 오를 수 있다고. 하고 노인은 땅으로 꺼졌는지 하늘로 솟았는지 사라져버렸어요. 커다란 대문도 자욱했던 안개도 흔적 없이 사라졌지요. 한동안 가만히 있던 큰아들이 주위를 둘러보니 이건 또 웬일이에요? 자기가 연못가에 서 있던 거예요. 젊은이, 알아보았소? 내가 왜 하늘로 오르지 못하는지? 어느새 왔는지 용이 큰아들에게 물었어요. 가지고 계신 구슬 2개 중에 1개를 버리세요. 그러면 하늘로 오를 수 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용은 구슬 하나를 뱉어냈어요. 구슬을 뱉자마자 용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올라갔지요. 큰아들은 땅에 떨어진 구슬을 주워들고 노인의 집으로 향했어요. 큰아들의 이야기를 들은 노인은 재산 절반을 떼어 큰아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병석에 누워있던 아들은 씻은 듯이 병이 나았어요. 마지막으로 큰아들은 젊은 부인이 사는 집으로 갔지요. 부인의 복은 몸에서 빛이 나는 젊은이와 결혼하는 것이라더군요. 그 말에 부인의 얼굴에는 실망하는 빛이 보였어요. 세상에 몸에서 빛이 나는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날 밤이었어요. 부인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된 큰아들의 방에서 빛이 새어나왔지요. 희한한 일이네. 불도 켜놓지 않은 방에서 웬 빛이? 하고 부인이 혼잣말을 하며
방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런데 큰아들의 몸에서 7빛깔 무지개 빛이 환하게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용이 뱉어버린 구슬을 큰아들이 가슴에 품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빛이었어요. 그 후 큰아들은 젊은 여인과 결혼을 하였어요. 그리고 노인에게 받은 재산으로 홀어머니와 동생들을 데려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